네, 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오늘은 실기 15번째 시간 기출문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로 관련된 검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직업 적응 이론에서 말하는 4가지 성격 유형 요소, 그리고 그 다음 문제까지 이어서 보면 직업 적응 방식의 유형 3가지. 네, 그래서 성격 양식 차원, 성격 차원, 그리고 직업 적응 차원에서 네, 유형 쓰는 문제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민혁이 성격 지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 끈적하다. 민혁이 성격 지리고 적응 반응은 끈적해요. 민첩성, 역량, 속도라고도 하죠. 페이스, 지리다, 지구력, 리듬, 이렇게 4가지가 성격 차원의 요소였습니다. 다음, 적응 방식 차원에서는 반응 끈적, 반용 끈적. 그래서 반응성, 융통성, 끈기, 적극성,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다음, 데이비스 로키스트 직업 적응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된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 도구 3가지는 미네소타 시리즈였죠. 미네소타 시리즈 중만직이었어요. 주만지는 미네소타에서 찍었죠. 네, 주만지 영화. 그래서 미네소타 중요성 척도, 미네소타 만족 척도, 미네소타 직업 기술 척도, 직무 기술 척도. 네,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다음, 직업 적응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6가지 직업 가치는 자타, 편한, 지성이었습니다. 자타, 편한, 지성. 그래서 자는 자율성, 타는 이타심, 편안함, 아는 안정성, 지위, 성취. 이렇게 6가지였습니다. 자타, 편한, 지성, 직업 가치. 이제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로 넘어갑니다. 홀랜드 6가지 유형 현탐의 사진관 리아색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홀란드 이론에서 개인과 개인 관계, 개인과 환경 관계, 환경과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 3가지. 뭐였죠? 변정일치, 홀랜드 변정일치, 변별성, 차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은 정체성, 일은 일관성, 치는 일치성. 그래서 변별성은 뭐였죠? 6가지 유형 중에 특정 유형에 대한 흥미 점수가 다른 유형들의 점수보다 현저하게 높으면 이제 이 내담자는 흥미에 대해서 이제 차별적이다, 변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은 이제 인접한 두 쌍의 유형이 있을 경우 유사성이 높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쌍의 유형의 쌍일 경우에는 유사성이 거의 없다. 그게 일관성이었죠. 그리고 일치성은 개인의 흥미 유형과 환경 유형 간에 서로 일치하는 정도,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게 일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개인의 이제 정체성과 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목표, 일, 보상 같은 걸 의미하고, 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제 직업 환경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보상 일, 목표, 이런 것이 이제 통합된 그런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제 정체성이 직업 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홀랜드 검사 결과를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처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육각형 모양을 일단 그려본다. 그리고 육각형 모양에서 이 홀랜드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 해석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해석 차원이라 그러면 이 변정일치, 이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봤던 SAE 유형에서는
일관성이 높게 나왔었죠.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S유형, A유형, E유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육각형 모형 이론에 대한 비판점. 홀랜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네, 변발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성격에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홀랜드 한계는 변발이다. 그리고 성격이다. 네,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격이나 환경이 변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이론이다. 그리고 발달 과정, 네, 성격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성격의 발달 과정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그리고 성격을 너무 강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개인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부족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 두 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스트롱 계기일직이죠. 계기일식. 그래서 계기일직. 그래서 스트롱 검사는 개인 특성 척도가 있었고 기본 흥미 척도, 그리고 일직은 일반 직업 분류. 그래서 일반 직업 분류의 경우에는 홀랜드 6가지 유형에 기반한 이렇게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 특성 척도는 기본 흥미 척도죠. 기본 흥미 척도는 일반 직업 분류를 세분한 겁니다. 25개 영역으로. 그래서 이제 특정 활동에 대한 흥미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게 기본 흥미 척도. 그리고 개인 특성 척도는 일상생활이나 일생활에서 관련된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선호를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마지막,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흥미 검사에 대한 종류. 강한 청소년 쿠더 선호대학 알아보자. 강청 쿠더 선호대학 알아보자. 강한 청소년 쿠더 선호대학 알아보자. 그래서 강한 스트롱 검사죠. 네, 스트롱 흥미 검사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가 있었죠. 네, 워크넷에 가면. 그리고 쿠더형 직업 흥미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선호도 검사. 대학은 대학 전공 학과 흥미 검사. 이렇게 5가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청 쿠더, 강한 청소년 쿠더, 선호대학 알아보자 까지 해서 지난 시간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시 또 이제 복습을 하시고요. 네, 이거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번 시간 수업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내용은 진로 관련 척도 내용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 문제가 나와 있죠. 진로 성숙도 검사의 태도 척도, 능력 척도의 측정 내용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태도 척도, 능력 척도 관련 내용은 출제가 자주 됐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일단 살펴볼게요. 자, 진로 성숙도 검사는 크라이티스가 만든 척도입니다. 크라이티스 우리 기억나시나요? 직업 문제 유형 분류할 때 크라이티스 있었죠. 보딘, 윌리엄슨, 크라이티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티스는 떠오르는 게 이제 포괄적 직업 상담. 그래서 크라이티스는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 이렇게 3가지 척도로 직업 문제 유형을 분류를 했었고, 그리고 현실 적응 결정인데 현실성에서는 하위 분류가 비강분류였죠. 비현실성,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네. 그리고 현실 적응 결정, 적응성에 있어서는 적부, 적응형, 부적응형 있었고, 그 다음 결정성에 있어서는 다유,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네. 까먹으셨으면 반드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은근히 빈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라이티스 직업 문제 유형도 반드시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진로 성숙도 검사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 진로 성숙도 검사도 크라이티스가 만든 이제 검사예요. 그래서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능력 척도 3가지를 쓰라고 했고, 유사 문제에서 그 다음 유사 문제에서는 태도 척도 5가지. 그렇기 때문에 태도 척도는 5가지, 능력 척도는 3가지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먼저 태도 척도를 살펴보면, 네, 말 그대로 태도에 대한 내용이겠죠. 참여도, 진로 선택 과정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문항을 보면 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진로 선택에 신경 쓰지 않겠다. 네, 여기에 이제 응답을 점수가 높게 나오면 이제 참여도가 낮다는 의미겠죠. 다음 독립성 척도를 보면, 독립성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부모가 선택해준 직업을 선택하겠다. 독립성이 낮겠죠, 이런 학생들은. 그 다음 성향,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 이 5가지 다 이제 제목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척도의 내용이, 이 영역의 내용이 추측이 되는데, 이제 성향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향은 좀 주의를 해서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성향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사전 이해, 준비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 바가 없다. 네, 사전에 이런 진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전 준비가 없다. 이런 거죠. 네. 그 다음 타협성입니다. 진로 선택에서 욕구와 현실이 타협하는 정도. 욕구는 내가 바라는 것, 현실은 네, 나의 어떻게 능력이나 환경과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욕구와 현실의 타협성입니다. 하고 싶긴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생들은 타협성이 낮은 학생이겠죠. 타협성이 높은 학생은 이제 이런 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음 결정성 척도. 결정성은 결정력, 확신 이런 겁니다. 선호하는 진로 방향에 대한 확신 정도.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지, 결정력을 갖고 있는지. 선호하는 직업이 자주 바뀐다. 이런 경우는 결정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참독성 타결. 참독성 타결은 태도 척도입니다.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결정성, 참독성, 타결. 그 다음 이제 능력 척도 보시면, 능력 척도는 지금 이렇게 5가지 다 적어 놓았는데, 이 중에 이제 3가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척도는 말 그대로 이제 진로 선택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척도입니다. 그런데 이 1, 2, 3, 4, 5 순서가 진로 선택 과정, 진로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선택 과정 순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기억이 더 빠르게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자기평가 척도가 있죠. 그리고 직업정보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평가 영역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고, 직업정보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그러면 나를 이해했고 직업 세계를 이해했으니까 그 2가지를 이제 통합을 해서 직업 선택 목표를 선정하겠죠. 네, 직업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해당 직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죠. 목표를 세운 이후에 이제 계획 수립 단계가 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진로 선택 과정에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 이게 문제 해결.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 순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그리고 계획, 문제 해결. 그래서 평정목계문. 평가, 어떤 평가? 자기평가, 정보, 직업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 이렇게 평정목계문. 참독성 타결, 평정목계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제 필수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독성 타결, 평정목계문.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진로 개발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진로 결정 척도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진로 개발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검사 혹은 척도를 3가지 쓰시오. 네, 이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진로 성숙도 검사가 우선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발달 검사, 진로 신념 검사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력 개발이라는 말이랑 동일한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시험에서는 네, 진로 개발, 진로 발달, 경력 개발, 경력 진단 다 유사한 의미다. 동일한 의미라고 간주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 검사 살펴보면 CDI라고도 하는데 이제 발달이잖아요. 진로 발달 이론 하면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학자가 수퍼죠.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 나온 김에 우리 진로 발달 이론 단계 뭐였죠? 수퍼, 성탐, 확, 유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5가지였죠. 성탐, 확유세. 네, 성탐, 확유세 맞죠?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네, 반드시 또 혹시 까먹으신 분이 있으면 네, 다시 복습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퍼 발달 이론을 기반으로 했고 네, 이런 진로 발달, 직업 성숙도, 진로 결정을 위한 준비도, 경력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도 등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 검사, 수퍼 이론 기반으로 한 검사다. 진로 신념 검사, 네, 빌리프, 신념을 측정하는 겁니다. 진로 신념. 크롬볼츠가 개발을 했고 자아인식 및 세계관에 관련된 문제를 확인한다. 크롬볼츠는 사회학습 이론이었잖아요. 우리 저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나요? 네.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인데 이 진로신념 검사가 이번 시험 2021년 1차 필기시험의 지문으로 언급이 됐어요. 진로신념 검사. 네. 그래서 이제 크롬볼츠가 개발을 한 거고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에서 이제 자기 세계, 외부 세계 일반화를 시킨다, 일반화를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 진로 신념 검사에서도 이제 자아인식 그리고 세계관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진로 신념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답 작성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로 신념 검사, 진로 발달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수퍼 진로 이론 기반으로 신념 검사는 크롬볼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신발 성숙, 진로 신발 성숙, 진로 신발성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격 검사로 넘어갑니다. 빅5 이론이 먼저 나옵니다. 네, 빅5 5요인을 열거하고 설명하시오. 우리 필기 공부할 때 네,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션 생각하면 되죠. 오션 성격 5요인 모델 오션. 그래서 O 경험에 대한 개방성, 오픈니스, to experience죠. 주변 세계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추구, 호기심 갖는 성향이다. 성실성, 성실하죠. 규칙을 잘 지켜요. 규범을 잘 지켜요. 사회적인 규칙, 원칙을 잘 지킨다. 외향성, 외향적인 성향.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좋아하고 타인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성향이 외향성이죠. 그 다음 친화성, 호감성은 친화적, 네, 친밀감, 사교적. 그래서 친화적 성향, 조화로운 대인관계 추구하는 성향. 다음 정서적 안정성, 네, 정서적 불안정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향의 정도를 말하고 주변의 세계를 위협적이지 않게 느끼는 정도. 네, 주변 세계를 위협적이지 않게 느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작성으로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변 세계 및 다양한 경험에 대한 추구 및 호기심 성향,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을 지키려는 성향, 성실성, 외향성은 상호작용, 그리고 관심. 네.
관심 얻으려는, 친화성은 조화로운 대인관계, 정서적 안정성은 통제감, 스스로 이제 자신과 환경에 이제 통제감을 느끼는, 네, 그게 이제 정서적 안정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오션 또는 빅5 성격이 개성, 외향적인 건 친정 쪽을 닮았어. 개성, 외향적인 건 친정 쪽을 닮았어.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밀성, 정서적 안정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밀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 이렇게 5가지. 이것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MMPI가 나왔네요. MMPI, 다면적 인성검사의 타당성 척도 중 물음표 척도, L 척도, F 척도, K 척도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MMPI 검사가 이제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네, 이거를 실제로 직업상담사 업무를 하신다면 MMPI 검사를 이제 보고 뭐 해석할 일은 사실 없거든요.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을 위해서 이제 챙겨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MPI 검사는 이제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원래 목적은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정신질환, 병리적인 측면에서 측정을 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일단 목적이. 근데 뭐 비임상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그런 정신병리 쪽 목적이 아니라 비임상 장면에서는 이제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MPI는 이렇게 타당도 척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잖아요, 문제가. 근데 타당도 척도랑 뭐 임상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대략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이 제시가 되는데, 이제 왼쪽에 LFK 척도가 타당도 척도, 오른쪽에 이 HS부터 SI까지 돼 있는 게 임상 척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프로파일이고요. 네, 뭐 이게 굳이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척도는 실제 뭐 우울, 편집증,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조현병, 경조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가 나오는 이제 프로파일이고, 타당도 척도는 이 검사 결과를 타당하게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여기 LFK 척도가 나와요. 물음표 척도는 없네요. 근데 이제 물음표 척도를 보면 무응답 문항 또는 그렇다 아니다에 모두 응답한 경우가 이제 물음표 척도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응답 척도 점수가 높을 경우 검사 결과의 타당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아니다에 이제 막 응답을 했을 수도 있고, 막 급하게 하다가 응답을 걸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의로 걸렀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L척도. L척도는 라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다소 세련되지 못한 방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방어예요. 근데 그게 서투른 거예요. 다소 세련되지 못한 방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L척도 점수가 높으면 이제 나 괜찮아요. 약간 이런 방어가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척도 점수가 높을 경우 검사 결과의 타당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F 척도, 인프리퀀시라고 해서 비전형성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 행동과는 다른 비전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척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지 않는
뭐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네, 응답을 다르게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F척도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척도 점수가 여기 점수가는 빼야겠네요. 이게 왜 두 번 들어갔네. 네. F척도 점수가 높을 경우 검사 결과의 타당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 다음 K척도. K척도는 correction, 교정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K척도도 방어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L척도보다는 세련된 방어예요. 그래서 보다 세련된 방어적 태도를 의미하며 점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의 타당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K척도 점수가 너무 낮으면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 부정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K척도 점수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나를 긍정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타당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PI 관련 문제는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 이 문제는 타당성 척도 관련해서는 2번 정도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이해하시면서 이제 이 용어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좀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ie, infrequency, correction, 교정, 비전형성, 거짓말, 그리고 무응답 척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MBTI 관련 문제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MBTI 요즘에 네, 갑자기 최근 뭐 한 1, 2년 사이에 핫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보면은 더 재밌습니다. MBTI 검사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4가지 차원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유형이 이렇게 4가지 차원으로 결정이 되는데, 살펴보면 첫 번째 내향, 외향형,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보통 내향, 외향이라고 하면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말수가 적고 조용하면 내향형, 활발하고 말이 많으면 이제 외향형, 뭐 사교적이고, 어느 정도 맞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에너지의 방향이거든요. 에너지의 방향. 그래서 내향형인 사람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에너지의 방향이, 내향형인 사람들은 에너지의 방향이 내부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향형인 사람들은 에너지의 방향이 밖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향형인 사람들은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나갈 때 편안한 거예요. 즉, 에너지가 밖으로 나간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막 활동하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할 때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향형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밖으로 다니면서 막 활동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고 편안해지는, 그게 외향형 사람들의 특성이고, 내향형 사람들은 그 반대죠. 밖에서 막 활발하게 지내고 얘기를 막 많이 하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지내다 왔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이제 소진이 되는 거죠. 에너지의 방향이 내부로 향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내 안에 그 에너지 방향을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내향형, 외향형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인식 기능, 인식.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감각형, 감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시청, 촉, 후미,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뭔가 대상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직관형의 경우에는 이 오감이 아니라 식스센스죠. 직관, 직감, 육감이라고 하죠. 6번째 감각. 이렇게 직관을 통해서 무언가, 사물이나 대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감각형의 사람들은 오감으로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시청, 촉후, 미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죠. 왜냐하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하지만 직관형은 오감이 아닌 직감, 육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보다 좀 추상적이고 좀 포괄적이고 네,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둡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판단 기능으로 구분이 되는 유형은 이제 사고형과 감정형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죠. 그래서 사고, 이성적, 논리적, 객관적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하면 사고형. 뭐 인간적인 가치, 좀 개인적인 가치에 더 초점을 두고 판단을 하면 감정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은 이제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생활의 기준이 되는 네, 양식인데, 인식형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판단형은 판단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형의 경우는 결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이 있어야 이제 편하네요. 그래서 결정을 선호하고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 결과 내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합니다. 근데 인식형 유형의 경우에는 인식이 중요해요. 판단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좀 결정에 대해서 미루는 편이에요. 두고 보는 편.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결정 내리고 결과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좀 미루고 지켜보고 네, 과정을 초점을 맞추는, 과정을 좀 더 즐기는 이런 유형을 인식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자 여러분들 유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형이 있을 건데, 만약에 뭐 ISTP다 라고 하면 이제 인식형이 P잖아요. 여기 인식형인데, 인식형은 여기 인식 기능을 보면 ISTP면 ISTP 중에 P니까, 인식형이니까 감각을 보는 거예요. 네, 인식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감각형, 감각을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 이제 사용하는 유형이 되겠죠. ISTP 경우에는. 왜냐하면 인식형이니까. 인식 차원을 보면 감각이잖아요. 만약에 뭐 ENFJ다 라고 하면 판단형이 생활 양식이니까 판단이니까 판단 기능이 여기죠. 그럼 감정 유형을 가장 주요한 이제 기능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방금 한 얘기는 굳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MBTI 유형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더 재밌거든요. 아, 이 사람은 감각이 제일 우선적인 기능이구나. 이 사람은 직관이 제일 우선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유형을 보면.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다시 답안 작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에너지의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 이렇게 4가지 차원이고, 그리고 선호 부분은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인식, 판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MBTI 내 유형은 뭐 혹시 검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인터넷에 뭐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재미삼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 MBTI 원래 그 검사는 원래는 이제 유료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온라인에 뭐 유사한 식으로 만들어서 네, 올라와 있는 그런 검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 똑같은 MBTI 아니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제 보통 회사, 조직 이런 데 있으면
이제 좀 T 성향, J 성향, 네, 특히 J 성향, TJ 성향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TJ가 아닌 사람들도 이제 자꾸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죠. 이제 회사나 조직 같은 데서는. 왜냐면 항상 계획적이어야 되고, 네, 뭔가 짜여진 부분들, 논리적, 객관적 이런 판단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네,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MBTI 나와서 그냥 재밌어서 제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네,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적성 검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GATB는 일반 적성 검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적성 항목 3가지 쓰고 각각 간략히 설명하시오. 네, 이거는 이제 빈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정리를 잘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 9개 적성 요인을 측정합니다. 15개 하위 검사. 그래서 15개 직무군을 제시하는데 네, 이렇게 9가지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 중에 3가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공간 적성은 네, 2차원, 3차원 형체를 이해하는 것. 네. 그리고 형태 지각은 이런 표나 실물, 도형의 세부 내용 지각하는 것. 사무 지각은 문자 전표 식별하는 능력. 운동 반응은 속도죠. 손과 눈, 손가락 이용한 빠른 운동 조절 능력. 수리 능력은 계산이겠고, 언어 능력은 언어의 뜻, 개념,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지능은 일반적인 학습 능력, 원리, 이해 및 추리 판단 능력. 손의 재치, 손의 기교성은 손을 마음대로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 손가락 재치는 손가락을 정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검사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지금 실기 시험에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기구대조, 형태대조 검사는 이제 그림이 있어요. 좌우에 그림이 있고 이 그림 형태를 보고 비교하는, 네, 그림 모양 형태를 보고 비교하는 이제 검사라서 그래서 형태지각. 사무지각은 명칭 비교 검사, 좌우 이름을 비교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지각 전표, 문자 이런 걸 식별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운동 반응은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빠르게 운동 체크를 하는 거, 타점 속도나 표식, 종선 기입 검사, 빠르게 정해진 위치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선을 긋거나 점을 찍거나. 네. 공간 적성, 평면 입체에 대한 공간, 언어 능력, 이해 말하는 거죠. 언어 이해, 수리 능력, 계산. 네. 손의 재치는 손 움직이는 거, 손가락 재치는 손가락 정교한 신속함. 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 중에 3개인데 저는 가장 쉬운 걸로 적겠어요. 네, 이렇게 수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 손의 재치, 손을 마음대로 정교하게 움직이는 능력. 손가락 재치, 손가락을 정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능력. 네, 제일 쉬운 걸로 3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9개를 암기를 한다면 이제 일반 적성 검사는 공형사님 운수가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이 안 보이죠? 아, 이렇게 엄지손가락. 공형사님 운수가 엄지손가락이다. 엄지척이라는 거죠. 공형사, 공간 지각, 형태 지각, 사무 지각, 그 다음 운수, 운동 반응, 수리 능력, 그리고 엄지손가락, 언어 능력, 지능, 손의 재치, 가락, 손가락 재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번엔 지능검사로 넘어갑니다. 스피어만의 이유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어요. 이유인 이론은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이제 이 요인이라서 이 요인 이론입니다. 네. 간단히 살펴보면 스피어만의 지능 이유인 이론은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요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닌 능력을 일반 요인이라고 합니다. G 요인, 제너럴이죠. 일반 요인. 그리고 지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인지 과제 해결의 필수적인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 일반 요인입니다. 추론, 기억, 암기 등의 능력과 관련이 됩니다. 일반 요인. 그래서 지능은 이제 일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스피어만은. 그리고 특수 요인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지능에서. 그렇다면 특수 요인이 뭐냐? S 요인, 뭐 specific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특수한, 구체적인 특정 분야, 특정 과제에서의 능력과 관련이 된 내용이 특수 요인입니다. 특정 과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적, 기계적 능력 등 이런 특정 과제에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은 일반 요인만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고, 일반 요인 능력이 높으면 대부분의 과제에서도 우수한 성취를 거둘 수 있다 라고 주장한 것이 스피어만의 지능 2요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답안을 이대로 이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요인은 모든 개인이 공통적으로 지닌 능력으로서 인지 과제 해결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특수 요인은 언어나 수리 능력과 같이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데만 적용되는 능력이다. 그래서 지능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는 비내 지능검사와는 다르게 지능검사에 동작성 검사를 추가하고 있다. 지능검사에서 동작성 검사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이게 문제를 딱 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웩슬러 지능검사는 이제 진해가 아니고 비내 지능검사가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생겨난 검사죠. 그래서 비내 검사는 이제 최초로 IQ, 우리가 말하는 IQ의 개념을 이제 적용한 IQ의 개념을 만들어낸 검사가 비내 지능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웩슬러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이제 언어성, 동작성 검사로 나뉘어져 있어요. 웩슬러 검사가. 그래서 이 2가지 중에 동작성 검사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쓰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역시 이제 직업 상담사로서 일을 할 때 지능 검사를 다룰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어성 검사로는 기본 지식, 어휘, 이해, 공통성, 산수, 숫자 외우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진행 방식도 언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답 형식이 되겠죠. 네. 검사자가 뭔가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은 뭐 자극을 말로써 제시를 하고 내담자가 거기에 말로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돼요. 언어성 검사는. 동작성 검사는 소검사를 보면 빠진 것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뭔가 동작 수행과 관련이 되는 소검사들입니다. 네. 실제로 뭔가를 직접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동작 수행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 동작성 검사. 그래서 정답 작성으로 가기 전에 정답 작성으로 먼저 가볼게요. 정답 작성을 먼저 가면 동작성 검사의 장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3가지. 선천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의 차이는
언어성 검사의 소검사들을 한번 쭉 보세요. 기본 지식, 어휘, 이해. 공통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개념이나 어떤 개념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 개념 간의 공통성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보면 학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후천적으로 이제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식적인 거, 어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동작성 검사는 이제 선천적인 부분에 대한 측정이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능력들, 타고난 수행, 그래서 선천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측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동작성 검사. 그 다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내담자에게도 실시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글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동작을 수행하고 그림을 보고 이제 찾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내담자에게 실시 가능하다. 그 다음, 검사 진행 중에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수행을 하는 검사니까요. 네. 언어성 검사의 경우에는 말로 문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동작성 검사는 뭔가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를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성이죠. 동작할 땐 선글 행동. 네. 동작할 땐 선글, 먼저 글을 쓰고 행동해라. 네. 동작할 땐 선글 행동. 선천적인 문제 해결 능력 측정.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고, 행동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동작할 땐 선글 행동. 그리고 그루점 영상 시청할 때는 선풀을 달고 공부를 시작한다. 네. 선풀 달아주세요, 여러분. 선풀, 악풀 말고 선풀. 네. 영상 시청할 땐 선풀 달고 공부를 시작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그냥 감히 예측을 한다면, 만약에 지능검사 웩슬러 검사가 나온다면, 네, K-웨이즈가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이 밑에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기 시험에서도 이제 K-웨이즈4 이게 이제 개정된 지도 꽤 됐죠. 이제 뭐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필기 문제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서도 문제가 이 지능검사 네 번째 판, 4판에 대한 문제, K-웨이즈4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 구성, 4가지 영역 점수로 구성된다 정도는 이 정도만 좀 추가로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점수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언지작처,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점수로 구성이 된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K-웨이즈의 점수 방식은 언어성 점수, 동작성 점수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K-웨이즈4에 들어와서는, 네 번째 판에 들어와서는 이제 언지작처로 개편이 된 거거든요.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4가지 영역의 점수로 구성이 된다. 네, 그래서 언어 이해는 이제 언어성 검사랑 유사해요.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 그리고 지각 추론은 이제 동작성 검사의 문제, 소검사들과 유사하죠. 그리고 작업 기억, 여기 사진수 숫자 외우기가 이제 작업 기억으로 나왔죠. 그리고 처리 속도도 여기 동작성 검사의 일부가 처리 속도. 그래서 이제 처리 속도가 중요한 검사들. 또 작업 기억. 작업 기억이라는 거는 워킹 메모리, 일종의 임시 기억 장치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시 기억 장치. 그래서 숫자 산수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또 숫자 외우는 거, 이거를 이제 임시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몇 초 동안. 그러고서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작업 기억과 관련된 검사들이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소검사와 영역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언지작처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나오면 대박이고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도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또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화이팅 하시고 이제 좀 반환점 정도 온 것 같아요. 네, 남은 기간 동안도 네, 힘내시고 저도 힘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